그럼에도 불구하고 1365년 이것은 늦가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고려 질문들입니다. 개경의 궁궐 안은 하지만 긴장감으로 그 방법이 가득했습니다. 최선일까요? 공민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기쁨보다는 이욕의 시선이 더 짙었습니다. 왕비 노국대장공주는 이미 1365년 4월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황실의 공주로 공민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는 이 시기의 궁중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국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공민왕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왕비를 그리워하며 불교에 더욱 심취했고 궁중 생활은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승려 신돈이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1365년부터 1371년까지 사실상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고려사 신돈열전에 따르면 그는 왕의 총애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했습니다. 공식 기록인 고려사에서는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지만 같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신돈의 자식이라는 의혹이 있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궁녀 반야라는 여인이 그의 어머니로 거론되었는데 이 여인은 신돈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374년 공민왕이 한관들에 의해 시해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려사에는 9월 개축일 왕이 침전해서 시해되었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겨우 9살의 어린 나이에 우왕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즉위식부터 이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우왕의 혈통에 대한 의심이 공공연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신돈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던 권문세족들은 우왕을 신돈의 자식이라 부르며 왕위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성계의 참모였던 정도전은 훗날 조선 경국전에서 우왕과 창왕은 신씨의 자손으로 왕씨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새롭게 부상한 명나라와 복잡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했고 1370년대 후반부터는 우왕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는 고려 왕실의 혈통이 의심스럽다는 공식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는 우왕 정권의 치명적 약점이 되었습니다. 우왕이 즉위할 당시 고려는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350년대부터 시작된 외구의 침입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고려사 우왕 원년 기록을 보면 외구가 하포, 거제, 남의 등지를 약탈했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1375년에는 외구가 개경 근처까지 침입하여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투었고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습니다. 고려사 식화지에 따르면 권세가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백성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금 수취는 무질서했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린 우왕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 권력은 원로 대신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인임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족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인임은 신돈 제거에 앞장섰던 인물로 공민왕 말년부터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왕 즉위 후에도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고려사 이인임 열전에는 이인임이 정사를 전단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우왕이 형식적인 군주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정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이인임과 그를 둘러싼 권신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어린 왕은 그저 그들의 결정에 도장을 찍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우왕이 성장하면서 출생의 의욕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1380년대에 들어서며 신진사대부 세력이 부상했는데 그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우며 정통성 없는 왕권을 비판했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조준 같은 인물들은 정당한 혈통이 아닌 자가 어찌 왕위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논리로 우왕을 압박했습니다. 1388년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상소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돈의 난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워 그 자손이 왕위를 차지하니 명분이 없다. 비록 이 상소가 직접적으로 올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조정 안팎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왕 자신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려사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80년 우왕 6년의 기록에는 망이술을 즐기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적 서술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향락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궁궐 안에서 우왕이 신하들에게 했다는 말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집니다. 짐이 과연 선왕의 아들인가? 이 질문은 그가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으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 어린 시절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란 상처는 그의 인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1370년대 후반 우왕이 15살 무렵이 되자 그는 점차 친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굳어진 권력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려사에는 우왕이 직접 군사 훈련을 참관하고 무예를 익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무력으로라도 실권을 장악하려 했던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외구 토벌에서 명성을 쌓은 최영과 이성계라는 두 거대한 군사 영웅이 등장하면서 우왕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최영은 1380년 운주 전투에서, 이성계는 1383년 동북면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이 두 장군을 영웅으로 추앙했고 어린 왕보다 그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궁궐 안의 우왕은 형식적인 의례와 회의에 참석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대신들이 내렸습니다. 그가 무언가 제안을 하면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자 우왕은 점차 무기력해졌습니다. 1385년경의 한 기록을 보면 우왕이 정사를 보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뜰로 내려가 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장황한 논의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참다 못해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표출조차 왕이 침착하지 못하다는 비판만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고려 말의 혼란은 우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4세기 중후반은 동아시아 전체가 격변기였습니다.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부상했으며 외구의 침입은 한반도 전역을 위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으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사회 전반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태어난 우왕은 어쩌면 처음부터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의혹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세력에게는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정통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왕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고려 사저료는 이 시기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질서를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외구의 약탈로 마을이 불탔으며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어린 왕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왕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왕의 아들인가? 내게 이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뇌롭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태생의 비밀로 시작된 우왕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혼란의 시작점에 서 있던 이 젊은 왕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의 큰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1380년 우왕 6년의 가을은 고려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전라도 운봉 지역에 침입한 왜구 500여 척을 최영 장군이 격파한 것입니다. 고려사에는 적의 수급이 700여 급이요 노획 한 마리 400여 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로 최영은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영은 당시 60이 머문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무신 집안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전장을 누볐고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려사 최영 열전에 따르면 집안이 청빈하여 비가 새는 집에 살았고 땅도 100여 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부패한 권문 세족들과 대비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겨울 또 다른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성계였습니다. 함경도 동북면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돌아온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1380년 황산 전투에서는 왜구 500여 척을 격파했고 고려사는 이를 적병을 대파하고 시체가 들에 가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쌍성 총관부 지역 출신으로 1356년 공민왕이 이 지역을 수복할 때 고려에 귀부했습니다. 무예가 뛰어났고 특히 활쏘기에 탁월했습니다. 용비어천가에는 그의 활 솜씨를 백발백중
신기에 가깝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왕은 이 두 장군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군사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왕권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력을 장악한 장군들 앞에서 혈통의 정당성마저 의심받는 왕의 권위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1380년대 초반, 정치 지형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몽주, 정도전, 조준, 윤소종, 이승인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문세족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중소지주 출신이 많았고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 중심의 외교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고려사에 학문이 깊고 변론에 능했다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성계의 핵심 참모가 되어 정치적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1383년경 정도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 상소문에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좀 더 온건한 개혁파였습니다. 고려사 정몽주 열전에는 충의가 천성이었고 학문이 정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를 지키면서도 개혁을 이루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384년 그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에 이런 인재가 있구나 하며 칭찬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왕은 이들 신진사대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개혁 의지가 부패한 구세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성리학적 명분론은 우왕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1385년 무렵 조정에서 토지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려사 식화지에 따르면 권세가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국가 재정이 궁핍하고 백성들이 유랑했다고 합니다. 신진사대부들은 과전법 개혁을 주장했고 이는 권문세족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왕은 점차 최영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은 군사적 영웅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왕권을 존중하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권문세족도 아니었고 신진사대부의 급진적 개혁에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우왕의 혈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1386년 우왕은 최영을 문화시 중오늘날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최영이 정승이 되자 기강이 바로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영은 부패한 관리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우왕과 최영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정통성이 약한 왕과 명망 높은 장군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군사력과 명성으로 왕권을 지키려 했고 최영은 왕권을 받들어 자신의 충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우왕과 최영이 나눈 대화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집니다. 경은 짐의 유일한 버팀목이요. 우왕의 이 말에 최영은 신은 오직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길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최영처럼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진 사대부들과 가까워지며 정치적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1387년경 이성계는 조준, 정도전과 자주 만나 정국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왕은 이를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1380년대 후반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고려사 우왕 13년 기록을 보면 명나라가 말 3,000피를 진상하라는 요구를 했다가 고려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말이 없다고 답하자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387년에 발생했습니다.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철령이는 지금의 함경남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철령, 이북을 명나라 땅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받아들일 경우 국가의 영토와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최영은 강경론을 주장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명나라를 선제 공격하자는 요동 정벌론을 제기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왕이 내린 가장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신하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1388년 초 우왕은 노동 정벌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요동 정벌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고려사 이성계 열전에는 그가 제시한 4가지 불가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첫째 불가요.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둘째 불가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면 왜구가 침입할 것이니 셋째 불가요. 장마철에 활이 풀어지고 군사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니 넷째 불가입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과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려사에는 최영이 이는 서생의 말이다. 대장부가 한번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388년 4월 드디어 요동 정벌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영이 팔도도 통사가 되어 개경에 남고 좌군도 통사 조민수와 우군도 통사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수는 약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사는 이는 고려의 모든 정예병을 동원한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출정 전날 개경교회에서 성대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우왕이 친히 나와 장군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왕은 이성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경의 무예를 믿으니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시오. 고려사에는 이성계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대답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우왕은 몰랐습니다. 이성계는 이미 조준, 정도전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출정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를 정치적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군대가 압록강을 향해 출발한 후 개경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영은 궁궐을 지키며 국방을 단속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성계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우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궐 안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정벌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5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압록강이 불어나 고강이 어려워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 머물며 진군을 멈췄습니다. 날씨를 기다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경에서는 최영이 계속 독촉 문서를 보냈습니다. 속히 진군하라. 그러나 이성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에서 회의를 열고 장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장수들이 모두 회군을 주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최영에게 물었습니다. 이성계가 반역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오? 최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역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화도의 이성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1388년 5월 그는 군대를 돌렸습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던 군대가 고려의 수도 개경을 향해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왕했고 최영은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왕은 창백한 얼굴로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파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신진 세력과의 충돌은 이렇게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명나라와 화친하려는 자들과 무력으로 대응하려는 자들, 우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자들과 부정하는 자들, 이 모든 갈등이 이화도에서 회군하는 군대와 함께 개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4세 젊은 왕 우왕은 자신이 내린 결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영을 믿었고 요동 정벌로 왕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희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물결처럼 거침없이 밀려오는 역사의 파도 앞에서 우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388년 5월 22일 개경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습니다. 전령의 외침에 궁궐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우왕은 옥좌에서 벌떡 일어났고 신하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날의 상황을 조정이 크게 동요했다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공포와 혼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최영은 즉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정예병 5만은 모두 이성계와 함께 북쪽에 있었습니다. 개경에 남은 것은 노약한 병사들과 궁궐을 지키는 근위대뿐이었습니다. 고려사 최영 열전에는 최영이 군사를 모아 항거하려 했으나
경력이 부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왕은 긴급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들었지만 모두 침묵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성계와 화친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승리할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영만이 단호했습니다. 신이 성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순이 넘은 노장의 눈빛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왕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고려사저료는 이 장면을 최영이 성을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전합니다. 5월 말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 근처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남진했고 도중에 만난 관군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성계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동정벌은 무모한 전쟁이었다며 이성계의 회군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월 초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을 포위했습니다. 고려사에는 군사들이 사방에서 성을 둘러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영은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 태세를 갖췄지만 성 안의 분위기는 이미 패배주의로 가득했습니다. 우왕은 성루에 올라 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군막과 깃발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명나라를 치라고 보낸 군대가 이제 자신을 향해 창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짜 왕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성계는 사신을 보내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영을 내어주고 요동 정벌을 주도한 자들을 처벌하라. 고려사에는 이성계가 최영의 간사함을 제거하려 한다고 명분을 내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동요가 일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우왕에게 최영을 내어주라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한 사람을 희생하여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왕은 경노했습니다. 경은 짐더러 충신을 배신하라는 것이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최영은 우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을 내어주십시오. 이 늙은 몸 하나로 전하를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예순을 넘긴 노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왕도 울었습니다. 경을 어찌 내어주겠소. 짐과 함께 끝까지 싸우시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충의를 비웃었습니다. 6월 3일 밤 성 안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성계와 내통한 세력들이 궁궐 안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고려사는 이를 성중의 군사들이 호응하여 성문을 열었다고 기록합니다. 새벽 궁궐 안으로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영은 검을 빼들고 맞섰지만 수십 명의 군사에게 둘러싸여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고려사 최영 열전에는 최영이 체포되어 끌려갔다고 간단히 적혀 있지만 그 순간의 비통함은 글자로 다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왕도 군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성계의 신복 조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저희는 전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영의 간악함을 제거하려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이미 왕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왕은 궁궐 안에 유폐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신하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24세의 젊은 왕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려 사저료는 우왕이 별궁에 거처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감금이었습니다. 최영은 곧바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성계의 참모들은 그에게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동정벌을 주장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했고 왕을 현혹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고려사에는 최영이 나는 다만 충성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최영은 고봉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인 6월 18일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고려사는 최영이 죽을 때 나이 73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싸운 충신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죽음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이 가고 나니 짐도 곧 따라가겠지. 그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명나라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사신을 보내 최영의 간악함을 제거하고 정치를 바로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고려사 명나라 관련 기록을 보면 명태조 주원장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다음 조치는 우왕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1388년 가을 명나라에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왕은 신돈의 자식이므로 왕씨가 아니다. 따라서 정통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려사에는 이 문서가 우왕이 왕씨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명나라라는 천하의 중심국이 공식적으로 우왕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왕을 지킬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궁궐에 갇혀있던 우왕은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의문, 나는 진짜 왕인가? 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이 시기 우왕의 상태를 심히 초췌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거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끔 시녀들이 전하, 진지를 드십시오라고 권해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우왕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의욕, 신하들의 냉담한 시선,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슬, 그리고 이제 천하의 명나라까지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은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토지제도 개혁이었습니다. 1388년 7월 과전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려사 식화지에는 토지를 다시 분배하여 공사의 전정을 바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문 세족들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성계의 군 사력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오히려 유동 정벌을 지지했던 권문 세족들은 숙청당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최영을 따르던 자들을 모두 처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도전은 이제 공개적으로 왕조 교체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 경국전 집필을 준비하며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그렸습니다. 성리학에 기반한 이상 국가, 신하들이 왕을 보좌하는 제도, 토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 이것이 그가 꿈꾼 세상이었습니다. 1389년 초 조정에서는 우왕 폐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습니다. 신씨의 자손이 어찌 왕위에 있을 수 있는가? 이성계는 겉으로는 만류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신하들이 우왕을 폐하자고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 갇혀 있었지만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폐위시키려는 움직임, 새 왕을 세우려는 계획, 아니 어쩌면 아예 왕조를 바꾸려는 음모까지. 그는 무력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1389년 늦봄, 궁궐 안의 우왕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도, 함께 연애를 즐기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고려 사저료는 우왕이 홀로 거처했다고 간단히 적었지만 그 고독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궁궐 안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향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 왕좌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유배를 가지 않은 애매한 상태로 그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밤이면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궁궐 안에서 자랐지만 늘 불안했던 유년기. 저 아이는 누구의 자식인가라는 수군거림. 왕자로 대접받으면서도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기. 그리고 9살에 왕이 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왕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던 세월. 우왕은 25살이었습니다. 한창 청춘의 나이였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왕이었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우왕에게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먼 것이었습니다. 위화도에서 시작된 회군은 이렇게 한 왕의 몰락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를 치러 가라고 명령했던 그 왕은 이제 궁궐 안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최영은 죽었고 충신들은 흩어졌으며 명나라마저 그를 부정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00년 왕조의 운명은 이제 누구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우왕은 그저 그 바퀴에 깔려 사라질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1389년 5월 개경 궁궐의 대전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조회였지만 실제로는 우왕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정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신하들이 모여 우왕을 패하기로 의논했다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날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이성계는 자리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의 참모인 조준이 나섰습니다. 우왕은 신씨의 자손으로 왕씨가 아닙니다. 명나라에서도 이미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 새 임금을 세워야 합니다. 고려사 조준 열전에는 그가 우왕을 패하기를 극력 주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도전도 거들었습니다. 고려 왕실은 왕건 일의 왕씨의 혈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왕은 그 혈통이 아닙니다. 이는 종묘를 속이는 큰 죄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보면 혈통의 정통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의 원로 대신이 선왕께서 인정하신 아들인데 라고 조심스럽게 반론을 펼쳤지만 곧 다른 신하들의 거센 비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려 사저료는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기록합니다. 우왕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참석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궁궐 안별전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들려오는 신하들의 목소리만 기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정된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우왕을 패하고 왕씨 혈통 중에서 새 임금을 세운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왕에게 전달된 것은 왕위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5월 개유에 우왕을 패하여 강릉공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왕이라는 도칭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강릉공, 그저 한 명의 공에 불과했습니다. 25해를 살면서 15해를 왕으로 지낸 그였지만 이제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한 것입니다. 고려사는 그를 이후 우라고만 칭하며 왕의 칭호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폐위 소식을 전해 들은 우왕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어쩌면 기다렸던 결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짐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전령은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강화도로 가실 것입니다. 강화도. 고려 왕실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도읍했던 섬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을 가두는 유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왕은 간단한 집만 꾸렸습니다. 왕복은 이미 벗었고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궁궐 문을 나설 때 궁녀 몇 명이 울며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절을 올리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이제 새 왕 창왕을 섬기기 바빴습니다. 고려 사저료는 우가 강화도로 떠났다고 단 한 줄로 기록할 뿐입니다. 개경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우왕은 배 위에서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자신이
망으로 살았던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우왕을 기다리는 것은 좁고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우를 강화도의 작은 집에 거처하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때 궁궐의 화려한 전각에서 살던 그였지만 이제는 평민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화도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우왕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시하는 군사들이 집 주변을 지켰고 그는 마음대로 밖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려 사저료는 엄중히 감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최소한의 음식뿐이었습니다. 왕으로 살 때는 매일 수십 가지 반찬이 차려졌지만 이제는 거친 밥과 시래기국이 전부였습니다. 옷도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시 군사들은 그와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가끔 식사를 가져다 주는 하인이 있었지만 그들도 말없이 밥그릇만 놓고 갔습니다. 우왕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날아가는 갈매기들. 그는 때때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이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에서 뛰놀던 기억, 왕으로 즉위했을 때의 화려한 의식, 친아들이 절을 올리던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꿈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정말 왕이었을까? 고려사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 우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가 병들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절망과 고독은 그의 몸을 빠르게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우왕에게 더욱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창왕도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1389년 11월 창왕은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고려사에는 창왕도 신씨의 자손임으로 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왕씨 혈통인 공양왕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왕뿐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왕씨가 아니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부자가 모두 가짜 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왕은 이 소식을 듣고 며칠을 앓아누웠다고 합니다.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같은 운명을 겪게 된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때문이다. 모두 내 탓이다. 그는 밤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왕도 유배를 갔습니다. 강화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졌기에 부자는 서로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창을 강릉에 안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섬과 땅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왕은 아들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어린 창왕은 아버지보다 더 무서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기 전에 쫓겨난 아들. 아버지처럼 평생 가짜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강화도에도
개경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도전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 이성계의 권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 고려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 우왕은 이 소식들을 들으며 고려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1390년이 되자 더욱 불길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 고려가 아닌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것. 고려사의 이 시기 기록을 보면 이성계 세력이 노골적으로 왕조 교체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왕조가 서면 자신과 아들은 더욱 위험해질 것임. 새 왕조는 이전 왕조의 왕족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전 왕실은 숙청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이제 26이 된 젊은 나이였지만 그에겐 미래는 없었습니다. 강화도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려사에는 이 시기 우왕이 심히 야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그는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개경에서도 강화도에서도 같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궁궐의 누각에서 신하들과 함께 달 구경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이 좁은 방에서 달을 보고 있습니다. 1390년 가을, 강화도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우왕은 이제 거의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는 하인에게도 감시하는 군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아니었고, 왕으로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으며 왕으로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려사는 그를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우는 왕이 아니었다. 명나라도 그를 부정했습니다. 신씨의 자손이다. 백성들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통치하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왕이 아닌 우, 강릉공이 아닌 패왕, 신씨의 자손, 자자 왕, 이것이 그에게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강화도의 작은 집에서 우왕은 탄식했습니다. 내가 진정 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차라리 평범한 백성으로 태어났다며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을. 그러나 그의 탄식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개경에서는 새로운 권력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의 우왕에게 그 모든 것은 이미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초라한 말년을 보내는 한 패왕의 모습, 이것이 고려 말의 비극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혈통의 의심으로 시작해 권력의 붕괴로 끝난 그의 인생은 한 시대의 종말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화도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우왕은 몸을 움츠리며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1389년 겨울, 강화도의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왕은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려사에는 우가 병이 깊어졌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있지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먹어도 토했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젊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26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감시 군사들조차 그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했다고 합니다. 한때 나라의 임금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중히 감시하며 그 누구도 우왕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1390년 초 개경에서는 중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이제 왕조 교체를 공개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지필에 매진했고 조주는 새로운 통치 체제를 설계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 시기 국정이 크게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양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이성계의 손에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이성계를 진짜 임금처럼 섬겼습니다. 고려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1389년 12월 강화도의 우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경에서 자객이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영모의 의심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우와 창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모,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강화도에 갇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모를 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군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패왕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구실이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새 왕조를 세우려면 이전 왕실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야 했습니다. 비록 폐위되었다 해도 우왕과 창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왕실 복고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이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을 보면 정도전이 신씨의 자손을 두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준도 동의했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우와 창이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갖춰야 했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 새 왕조의 정당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양왕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모의 증거가 명백하다. 고려사에는 우와 창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냉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89년 12월 28일 밤 강화도에 자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의 측근들이 보낸 무사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사약을 내렸다고만 간단히 적혀 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글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스무려 서태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민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아니 그렇게 알려졌다는 그날, 9살에 왕위에 올랐던 날, 최영 장군과 마지막 회의를 했던 날, 위화도 회군 소식을 들었던 순간 폐위되어 강화도로 끌려오던 그 기녀죠.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고,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아니었으며,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삶.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약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왕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체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역모를 꾀했단 말이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약 잔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우왕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었구나. 우왕은 사약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을 기다렸기에 이제 와서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난다는 것이 다행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잔을 입에 가져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달은 내일도 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겠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들 창왕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가짜라는 낙인을 받고 넉모의 누명을 쓰고 죽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왕위가 아닌 죽음을 물려주었구나. 사약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곧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아니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그는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나 그 생각을 끝맺지 못한 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1389년 12월 28일 우왕은 25세의 나이로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우가 강화도에서 죽었다. 나이 25이었다고 단 2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기록이었습니다. 우왕이 죽은 지 며칠 후 강릉에 유배되어 있던 창왕에게도 같은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고려사는 창도 강릉에서 죽었다고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창왕은
아직 어렸습니다. 왕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왕위에 올랐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폐위되었으며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도 내가 왕이었나? 라는 질문을 품은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부자가 같은 해, 겨울에 나란히 죽었습니다. 이로써 우왕의 직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성계 세력이 우려했던 왕실 복고의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새 왕조를 세우는데 이상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고려 왕실은 슬퍼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양왕은 정식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실제로는 무력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우왕에 대한 기억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우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조준도 동의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 이성계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1392년 7월 마침내 고려가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새 왕조 조선을 개창한 것입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공양왕 4년에 왕조가 바뀌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이렇게 47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왕의 죽음은 고려 멸망의 서막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3년 후 고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우왕의 운명과 고려의 운명은 처음부터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태생부터 의심받았던 왕,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통치자, 결국 비참하게 죽은 패왕 그의 인생이 곧 쇠락하는 왕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으며 명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왕은 구시대의 잔재역,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왕을 제거한 바로 그 논리 혈통의 정통성과 훗날 조선 왕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해 숙청, 정통성을 의심받는 왕들,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권력 투쟁.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의 학자들은 우왕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우는 왕이 아니었다. 신돈의 자식이다. 그들은 우왕의 왕호마저 박탈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조차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심받, 살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삶. 그 어떤 소설보다도 비극적인 실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혹은 그렇게 알려졌기에 왕위에 올랐을 뿐입니다.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도, 폐위되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자신의 의지와 무관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가 평생 품었던 이 질문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존재의 부정, 자기 자신에 대한 근원적 의무.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우왕처럼 내가 진짜 나인가? 라고 자문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왕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려 말의 혼란한 시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답지 못했고, 아들이었지만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인간이었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의 작은 무덤 하나, 우왕이 묻힌 곳이라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왕릉도 아니고 변변한 비석도 없습니다. 고려사에는 그의 묘에 대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는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희생된 한 젊은 왕을,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죽은 한 인간의, 우왕의 이야기는 권력의 더섭음과 역사의 냉혹함과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일깨워 줍니다. 태생의 애욕 속에 태어나 정통성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고 넉모의 누명을 쓰고 죽은 왕. 우왕의 생애는 고려말 혼란기의 상징이자 왕조 교체기의 희생양이었으며 한 인간이 견뎌야 했던 실존적 고독의 기록이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강화도 하늘에 뜹니다. 파도는 여전히 해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왕은 없습니다. 그가 평생 품었던 질문,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많이 역사 속의 메아리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